퇴임 후 백악관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 인부 절차에서 3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최악의 구인난을 겪으며 합법 이민자들에게 입대 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적극적인 모병에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주 록포트 지역 한 지하터널에서 관광객 29명을 태운 투어보트가 전복돼 1명이 보트 아래에 갇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공화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의 음주량이 폭증하며 남북 전쟁 때만큼이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대상 식품 지원 프로그램 EBT 카드에 대한 사기 범죄에 대응해 회사 및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이와 관련한 37개 혐의를 적용해 전직 대통령 최초로 그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 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으로 가는 중 마녀 사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 중 하나라며 자신의 기소를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에는 기도해달라며 내년 대선 캠페인을 위해 최소 $1를 후원해달라고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바이든이 차이나타운에서 갖고 있던 수천 쪽짜리 문서를 살펴볼 것인가라며 바이든이 비밀로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1850상자는 어떤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우고 세탁한 33,000개의 이메일은 어떤가라고 올렸습니다. 자신처럼 기밀 문건을 백악관에서 반출한 바이든 대통령과 2016년 대선 때 개인 계정으로 정부 메일을 주고받은 클린턴 전 장관은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에 대한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 사법방해 관련 혐의 6건 등 총 37건의 혐의에 대한 인정 및 부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해왔고 기밀 문건들은 마러라고 리조트의 샤워실과 무도회장, 심지어 욕실 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전날 마이애미에서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몇 명 유명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뉴욕에서 성추문 입막음 기소 사건을 변호해온 토드 블란치 변호사와 플로리다 변호사인 크리스 카이스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뉴욕 검찰의 기소로 뉴욕 맨해튼 법정에 출두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머그샷 등의 절차는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출두를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군이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내걸며 모병에 적극 나섰습니다. 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합법 이민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은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모병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군은 당초 6만 명 모병을 목표로 했지만 4만 5천 명 모집에 그쳤고 해군과 공군 역시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 입대자 중에는 자메이카 출신이 3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 필리핀, 하이티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방부 지도자는 젊은 층이 군대에 익숙하지 않고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입대 기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미 육군과 공군은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합법 이민자들의 입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육군은 합법 영주권자가 기본 군사훈련을 받으면 신속하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기했고 여러 언어로 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전년도 입대자를 가장 많이 낸 국가 10곳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육군에서는 합법 이민자 총 2,900명이 올해 회계년도 상반기에 입대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2,200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공군은 합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새로운 미국 시민 14명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룬, 자메이카, 케냐,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신병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공군 시민권 패스트트랙 절차로 100명이 기초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 절차를 마친 사람은 40명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주 북서부 락폴 지역의 한 지하 터널에서 관광객 투어보트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60세 남성은 거꾸로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간 사람들 아래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사고는 나야가라 폭포에서 북동쪽으로 19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록포트 소방국에 따르면 당시 40명 인원 수용이 가능한 보트에는 관광객 및 투어 직원 총 29명이 타고 있었고 어느 순간 보트가 균형을 잃고 뒤집혀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일부 승객들은 거꾸로 뒤집힌 보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60대 남성은 전복된 보트 아래 갇혀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 12명이 골절 등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여기엔 사망한 60대 남성의 아내가 포함됐습니다. 이날 승객들은 데스티네이션 나이아가라 USA가 매년 접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무료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보트에 탑승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보트가 전복된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으며 배에 올라탄 승객들 중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인공 동굴은 이리 운하에서 남는 물을 인근 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에 건설됐다가 1970년대부터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이 터널의 수심은 6피트가 조금 안 되는 깊이에 화씨 55도의 온도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공화당 내에서 총기 규제 관련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보수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텍사스 정치 프로젝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당원 거의 3분의 2 정도가 강력한 총기 규제법 레드플래그 로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플래그법은 총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 관련 연령 제한과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경우에 무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무기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등 대규모 폭력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이념에 관계없이 총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11월 선거에서 큰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올 봄 하버드 대학 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젊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정신검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가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이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세대 간 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극적으로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총기 규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규제 반대는 공화당을 지난 수십 년간 지탱해온 원천 중 하나였고 고령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총기 옹호론자들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11월 선거에서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이뤄지고 그것이 예상 밖의 결과로 연결되는 상황까지 나와야 공화당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음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소비량이 60%나 증가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만큼이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는 최근 1인당 알코올 소비 추정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분석했습니다. 2021년 1인당 음용 알코올 소비량은 2.51갤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2년 새 증가율로 볼 때 196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26년 전인 1995년 2.15갤런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7% 많습니다. 특히 증류수의 경우 1995년 0.63갤런에서 2021년 1.01갤런으로 60.3% 소비가 늘었습니다. 포도주는 0.29갤런에서 0.44갤런으로 51.7% 늘었습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970년에서 1980년대 꾸준히 2.5갤런을 웃돌았다 음주운전과 미성년 음주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1990년대 중후반 저점까지 떨어졌으며 이후에는 다시 서서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 힐은 현재 미국인들의 음주량은 남북전쟁 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전쟁 직전인 1860년 알코올 소비량은 2.53갤런으로 추산됩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음주량이 늘어난 원인에는 여성 음주가 늘어난 점이 꼽힙니다. 한때 남성과 여성의 음주 비율은 3대 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도시에서 칵테일이나 고급 바 문화가 확산했고 고도수 주류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TV 광고를 자제했던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광고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기간의 변화입니다. 팬데믹 봉쇄 기간 술 판매점은 다른 가게와 달리 문을 열 수 있는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됐고 배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음주 문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꼽히는 것은 미성년 음주가 크게 줄었다는 점으로 성인들의 폭음은 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음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의 식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EBT 카드에 대한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과 존 리유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EBT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회사 및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EBT 카드 복제 사기 가능성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회사 및 소매점이 이 같은 공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에 이어 추가 적발 시 민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EBT 카드의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이러한 사기의 피해자라 가정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법안을 속히 발효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기 일당들이 카드 소지자가 카드 사용 시 특정 기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해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T 카드 복제 피해자들은 자신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식료 지원금 수백 달러가 한 번에 인출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는 작년 한 해에서만 뉴욕에서 수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약 160만 가구, 총 280만 명이 푸드스탬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보다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게 인상한 기록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를 돌파한 이후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 지난 4월에 비해 역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전월보다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보건위원회는 담배 또는 대마초 제품 판매점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일반 상점에서는 델타 A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델타 A 제품들은 일반 캔디나 과자류 제품처럼 학교 근처나 타운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담배 또는 대마초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델타 A 제품 판매 규제에 나선 것은 이들 제품들이 대부분 캔디나 과자와 같은 상품으로 포장되어 있는 데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반 상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과다 섭취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 A 성분은 심각한 중독이나 환광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2018년 연방정부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일반 판매를 허용했지만 현재 시중에는 정확한 함유 성분 표시가 되지 않은 델타 A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6월부터 12번째 연방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 해방 기념일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노예 해방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6월 19일을 공휴일로 삼았지만 민간 업체는 선택적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노예 해방일인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6월과 19일을 뜻하는 단어를 합해 흔히 준틴스라 불리는 노예 해방일은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연방 공휴일 당일 직원에게 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 주요 도심에서 사무실 활용도는 현재 50% 미만입니다. 또 뉴욕의 공실률은 16%,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은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심 식당 등 소매점은 고객이 급감했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소로 시정부는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은 오는 2026년에야 대중교통 이용객 규모가 2019년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후 도심의 빠른 부활을 예측했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지난달 설문에 따르면 여전히 35%가 재택근무 중입니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41%를 합하면 주 5일 출근 인원은 24%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